편견에 도전하는 한국 현대사. 사실과 역사. 김대중은 대통령이 되기 전 1987년 9월 망월동 묘역을 방문하고 오열했다. 그야말로 피눈물이었다. 사람이 그토록 섭게 우는 것을 보기는 쉽지 않다. 2000년에는 이런 연설을 했다. 5.18에서 광주 시민은 맨손으로 잔혹한 총칼에 맞섰다. 무기를 손에 놓고도 결코 이를 사용해서 누구에게도 살상을 가하지 않았다. 철저한 비폭력의 정신이었던 것이다. 시민 자치가 이루어진 열흘 동안 어떤 보복도 없었다. 노무현의 연설도 김대중에게서 멀리 벗어나 있지 않다. 약탈도 방화도 보복도 없는 그야말로 민주질서를 유지했다.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노무현은 다음에 표현을 달리했다. 5.18은 있어서는 안 될 불행한 역사였다. 우리 모두 다짐해야 한다. 다시는 이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어떤 죽음. 광주는 버려진 도시였다. 5월 17일 전남대 총학생회장 박관현이 도피했고 주모자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명됐던 윤한봉은 시인 문병란의 집으로 피난했다가 서울로 갔다. 송기숙 교수를 포함한 지식인 8명은 5월 20일 광주를 탈출했다. 처음 시위를 주도했던 학생들은 다 빠져나가고 노동자들만 남아있었다. 그 싸움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우리는 아직 정확히 모른다. 5월 18일 최초의 민간인 부상자가 발생했다. 병원에 옮겨졌으나 바로 사망했다. 망월동 묘지 번호 1-1 김경철이다. 김경철은 5월 18일 금난로에서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귀가하던 중 공수부대의 눈에 띄었다. 친구들은 도망쳤지만 김경철은 그러지 못했다. 청각장애인이었기 때문이다. 듣지 못하는 김경철에게 공수부대는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고 머리를 때리고 또 때렸다. 뒤통수가 터지고 눈이 터지고 팔과 어깨가 부서지고 엉덩이와 허벅지가 으깨졌다.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 듯 그날 적십자 병원의 진료비 청구서에는 2,100원이 적혀 있었다. 사족. 5.18 당시 여학생 유방난자라는 유언비어와 관련 5월 20일 밤과 5월 21일 오전에 가두방송에서 관련 내용을 방송했던 전옥주는 여학생이 유방이 잘렸다는 말이 유언비어라지만 나는 여자의 가슴이 칼에 찔려 유방이 드러난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국회 광주민주화운동 특위는 1989년 1월 16일 항쟁 당시 부상 시민들을 치료했던 전남대병원과 적십자병원, 기독병원과 종합병원에 대한 문서 검증으로 시위 초기 단계에 공수부대원의 대검과 진압봉에 의해 저상과 타박상을 입은 부상자들을 확인했다. 그 결과 전남대 흉부 외과 의사였던 오봉석 씨의 증언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수부대와 시민 간의 접전이 치열했던 19일부터 22일까지는 병원 응급실은 물론 1층 환자 대기실, 수납 창구와 복도까지 매트리스나 보조 침대를 깐 환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공수부대의 처녀 유방 난자 소문과 관련 대검으로 가슴을 찔린 여자 환자를 치료한 적이 있다. 가슴 부위와 등을 대검에 찔린 최모 씨 양이 찔린 정확한 부위는 겨드랑이와 젖가슴 사이로 계엄근이 젖가슴을 목적으로 찔렀는지는 이상 부위만 갖고 쉽게 판단할 수 없다. 환자는 사주 퇴원했다. 8째 마당. 저문은 무인시대. 아마 추인을 생각하지 않았나 싶다. 5.16 혁명은 떠올리면서 비록 쿠데타는 했지만 일만 잘하면 국민들이 인정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5.18 때문에 손에 피가 묻은 것이다.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그 피 냄새에 전두환은 우울하고 또 우울했다. 전두환 집권 초기 그는 국민들에게 파격적인 선물을 남겨주었다. 먼저 내놓은 것이 가해 금지였다. 이는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과외 금지로 가난한 집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은 자신의 부모가 가난한 이유가 구조적이고 불평등한 사회적 모순 때문이라는 선전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이들 중 꽤 많은 아이들이 데모 선수로 성장했다. 5.18도 마찬가지였다. 학생운동이 과격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5.18 당시 중고등학생이었던 아이들이 대학에 입학한 것이다. 광주의 중고등학생들에게 5.18은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였다. 5.18 당시 광주 대동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으로 시민군에 참여해 총상을 입었던 윤기권은 그때의 충격으로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으며 정신질환 치료비조로 보상금을 받았다. 그는 1991년 1월 광주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아 노모에게 건넨 뒤 유럽 여행을 떠났다가 영국 대사관을 통해 북한으로 망명했다. 주변 사람들은 기원이가 사람들의 긴 침묵에 괴로워했다며 5월의 충격이 감수성이 예민한 한 고등학생에게 11년이 지나 월북이라는 선택을 하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두환은 연자제도 폐지했다. 6.25라는 동란을 겪은 상황에서 연자제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금지와 폐지에 이어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선물을 준다. 컬러 방송이 시작됐다. 사람들은 전원일기에 나오는 꽃이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알게 됐다. 프로야구도 개막됐다. 광주 사람들은 맺힌 하늘 운동장에서 햇대 타이거즈 응원하는 것으로 대신 풀었다. 젊은 애들 놀라고 국풍 80일 같은 축제도 열렸다. 반응이 아주 좋지는 않았다. 잊혀진 계절의 이용이 축제를 통해 데뷔했다. 지식인 계층 포섭을 위해 대학 교수들 월급을 많이 올렸다. 전두환 정권의 언론 정책은 두 개의 결과를 낳았다. 신군부는 집권과 동시에 언론 통폐합을 실시했다. 1000명 가까운 기자들이 해직되었다. 보안사에서 잘려버려 지시한 명단은 300명 정도였다. 지시를 받은 언론사 사주들이 그 김에 평소 마음에 안 들던 기자들을 덧붙여 잘라냈다. 해직당한 기자들은 사회과학 출판사를 차려 정권의 계속적인 펀치를 날렸다. 나중에는 해직 기자들이 모여 한겨레 신문을 창간하기도 했다. 약행은 거의 대부분 자신들에게 다시 돌아온다. 전두환이 취임한 그해 말 미국에서는 레이건이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레이건은 1981년 1월 20일 취임식을 했고 일주일 후 전두환은 미국을 방문한다. 레이건의 취임 후 처음 방문한 외국 대통령이었다. 말이 많았다. 전두환과 레이건의 포옹은 한국 사회에서 반미의 본격적인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사람들은 알 리 없었다. 전두환이 무엇을 포기하고 미국 방문을 얻어냈는지. 전두환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대중만큼은 꼭 죽이고 싶었다. 김대중 사형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주한대사는 전두환 측과 협상을 벌였다. 그래서 이뤄진 것이 미국 방문이었다. 그게 아니라면 레이건 입장에서 첫 정상과의 만남을 겨우 한국 대통령으로 잡았을 리가 없지 않은가. 정통성도 도덕성도 없이 전두환 정권은 정치 풍토 쇄신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었다. 정치인들을 묶어놓은 것이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실직이자 생계가 달린 생존권 투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래놓고 1차 해금, 2차 해금 야금야금 풀어줬다. 반성하면 빨리, 안 하면 늦게, 개개면 계속 보류, 버틸 재갈이 없었을 것이다. 전두환이 만든 정당은 민주정의당이었다. 민주와도 거리가 멀고 정의와는 담쌓은 이름이라는 비난이 빗발치긴 했지만 전두환은 일당 독재 같은 것을 혐오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야당도 직접 만들었다. 민한당이었다. 둘은 불안한 숫자다. 셋이어야 안정감이 있다는 생각에 제2야당도 만들었다. 국민당이다. 민한당에 들어간 사람들은 구정치 세력 중 야당 기질이 있는 사람이 많았다. 크게 사고치지 않겠다고 무건의 반성을 하기는 했지만 일단 국회의원이 되자 아주 만만하지는 않았다. 어쨌거나 유신체제를 버티고 살아남은 사람들 아닌가. 국민당은 실은 민한당보다 민정당 이중대에 가까웠다. 구태만연한 정치인들의 집합소 같았다. 신군부는 5.16 당시에 박정희 세력보다는 청렴에 대한 강박관념이 덜했다. 해서 부정부패와 비리가 집권 내내 터져나왔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장영자 사건이다.
퍼스트 레이디 이순자의 삼촌이 장영자의 형부였다. 요즘도 청와대 파리 사기치는 사람이 있을 정도인데 80년대에는 오죽했을까. 게다가 사기도 아니고 진짜 친족관계인데. 장영자의 남편 이철이는 중앙정보부 차장 출신이다. 남편은 정보에 밝고 아내는 집안이 좋았다. 이들은 어음 사기 사건을 계획한다.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대역의 2배에서 9배에 달하는 액수의 어음을 받고 그것을 사채 시장에서 할인했다. 이렇게 조성한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등의 수법으로 81년 2월부터 82년 4월까지 6,5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 건국 후 최대 규모의 금융 사기 사건으로 불린 이 사건은 사회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일으켰고 파장은 금융계, 정계로 일파만파 퍼져나가 권력 구조의 내부 개편까지 이루어졌다. 내부 갈등은 쿠데타 공로자인 전두환의 남자들과 퍼스트 레이디인 이순자 사이에서 발생한다. 처가냐 후배냐 고민하던 끝에 전두환은 처가의 손을 들어준다. 그렇다고 고생한 아내를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는 전통은 그때부터가 아닌가 싶다. 그 일로 17기 출신 대령들이 대거 일선에서 물러난다. 전두환은 경제라는 측면에서는 복받은 대통령이었다. 이승만은 하려 해도 할 수가 없었고 박정희는 뼈가 부서지도록 일해서 겨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다. 전두환도 초반에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 무리한 중화공업화 추진의 후유증으로 선진국들의 불황 덕분이다. 그런데 이 시기가 지나면서 슬슬 풀리기 시작한 한국 경제는 이른바 3조 호황이라는 호재로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라는 경사를 맞는다. 3조 호황은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를 말한다. 하나씩 살펴보자. 먼저 저유가다. 1980년 당시 60달러대를 유지하던 국제 원유가는 86년 들어 14달러 수준으로 대폭 하락한다. 저유가는 산유국들 간의 카르텔이 일시적으로 붕괴되면서 발생했다. 원자재 가격도 10% 이상 내린다. 제조 원가에서 수입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던 한국 경제는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비용 절감 효과는 물론이고 물가 안정이 덤으로 찾아온다. 두 번째로 저금리다. 한국의 외채 규모는 85년 당시 500억 달러 수준이었다. 차관 도입과 반복되는 경상수지 적자로 파랗게 질릴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게 순식간에 개선된 것이다. 금리가 내려가니 이자 부담이 줄어 기업이 살판났다. 기업의 재무구조는 양호하게 개선되었다. 세 번째가 저달러다. 베트남전에서의 과다한 전비 지출은 미국의 재정 적자를 불러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급부상한 일본의 재미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경상수지에서도 미국은 적자를 면하지 못했다. 미국은 이런 쌍둥이 적자를 어떻게든 타개해야만 했다. 미국은 대표적인 무역 흑자국인 독일과 일본에 대해 각기 마르크화와 엔화의 평가 절상을 단행토록 요구한다. 일본의 엔화가 2배 가까이 절상되면서 미국 시장에서 한국 수출품은 유리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쉽게 말해 수출이 늘었다는 얘기다. 세 가지 중 전두환 정권이 노력해서 얻은 것은 하나도 없다. 운이 좋았다. 또 하나 운이 좋았던 것은 전두환이 경제에 대해 깜깜했다는 사실이다. 물론 집권 후반으로 가면서 실력이 많이 늘어 다른 사람에게 경제 강의까지 하기도 했지만 초반에는 그랬다. 전두환은 자신의 판단보다 전문가를 믿기로 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탁월한 경제참모 김재익이 있었다. 전두환은 경제는 임자가 대통령이라면서 김재익에게 정권을 일임했다. 김재익은 시장경제를 철석같이 신봉했던 자유주의자였다. 한국은 6.25 전쟁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 진영에 편입했지만 경제 모델은 국가가 시장을 통제하는 개입 경제였다. 박정희 정부 시절 한국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 경제 발전을 이뤘다. 이런 전략은 긍정적 결과를 낳기도 했지만 물가 폭등과 과잉, 중복 투자 등 부작용을 가져왔다.
김재익은 청와대 경제수석 비관이란 요직을 맡아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꿔놓았다. 김재익은 성장 일변도 정책에 제동을 걸고 물가를 잡아 경제를 안정시켰다. 정부의 민간 부분에 대한 과도한 통제도 해제했다. 한국은 비로소 시장 경제체제의 본 모습을 갖추게 됐다. 대통령이 총애를 받았지만 함부로 파워게임에 나서지도 않았다. 일만 했다. 83년에 그 일만 아니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보다도 단 얼마라도 더 나아졌을 것이다. 아웅산 테러 사건. 쾅 하는 폭발음과 함께 피와 살과 뼈가 사방으로 튀었다. 묘소의 지붕은 산산조각 났고 앞을 볼 수 없는 먼지 속에서 비명과 고함 소리가 이어졌다. 1983년 전두환은 서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 6개국 공식 순방에 나선 길이었고 범하는 그 첫 번째 순방국이었다. 아웅산 묘소는 우리나라로 치면 현충원, 독립기념관과 같은 곳이다. 현장으로 향하던 대통령을 태운 리무진은 급히 방향을 돌린다. 잠시 후 경호원이 따라와 장세동 경호실장에게 상황을 보고한다. 다 죽었다는 보고였다. 전두환은 사건 발생 직후 나머지 일정을 중단하고 다음날 새벽 급거 귀국한다. 범하 측과 합동 조사를 벌인 결과 사건은 김정일의 친필 지령을 받은 북한 정찰국 특공대 소속 진용진 소좌, 강민철 대위, 신기철 대위 등의 소행으로 밝혀진다. 테러리스트들은 범하 주재 북한 대사관 전창휘의 집에 응거하고 있다가 전두환 일행이 버마에 도착하기 하루 전 아웅산 묘소로 진입하여 지붕에 2개의 폭탄을 설치했다. 당시 범하는 남북한 동시 수교국이었다. 국내외 여론은 들끓었다. 규탄대회는 기본이고 육사 12기를 중심으로 하는 장교단에서는 벌초계획이라는 기밀성 암살작전을 세우고 모의 훈련까지 마쳤다. 특수부대 30명을 평양에 투하해 주석궁을 파괴하고 김일성의 모가지를 따는 것이 목적이었다. 전두환은 말렸다. 그렇게 되면 전쟁으로 비하되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다. 여기에는 미국의 유혹과 입김도 작용을 했다. 당시 미국은 전투준비 태세를 뜻하는 데프콘 3을 발동한 상태였지만 분위기만 잡았을 뿐 행동으로 옮길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아웅산 사태를 한미일 삼각 동맹체제를 굳히는 것으로 이용하고 싶었다. 한국 정부에는 두둑히 보상이 됐다. 해외 전략상 2급이었던 한국을 1급으로 올렸다. 2급은 재래식 무기 방어 지역이었지만 1급은 핵무기까지 발동 가능한 지역이다. 국가 중요도가 순식간에 올라간 것이다. 보너스도 있었다. 레이건의 방안이 약속되었다. 세상 일은 단선 진행이 아니라 복선의 제곱 이상이다.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 버마 정부는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버마 주재 북한 대사관 요원들에 대해서 출국 명령을 내렸다. 12월 9일 양곤지구 인민법원 제8특별재판부에서는 테러범에 대한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북한과의 수교 단절은 코스타리카, 코모로, 서사모아 3국으로 이어졌다. 북한은 얻은 게 없을까? 당시는 냉전체제였다. 한미일 삼각 동맹의 강화는 중국과 소련을 긴장시켰다. 그리고 북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다. 북중소의 안보협력이 강화되었다. 17명은 목숨을 잃었고 그 목숨 덕에 다들 하나씩 챙겼다. 세상 일은 그렇게 잔인하다. 17명의 순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석준 부총리, 이범석 외무부 장관, 김동희 상공부 장관, 서상철 동자부 장관, 한병춘 대통령 비서실장, 이계철 주범하대사, 김재익 경제수석비서관, 하동선 기획단장, 이기욱 재무부 차관, 강인희 농수산부 차관, 김용환 과기처 차관, 심상우 의원, 민병석 주치 이재관 비서관, 이중현 동아일보 기자, 한경희 경호원, 정태진 경호원, 사후 현장에 전두환이 늦는 상황에서
테러리스트들이 폭파 버튼을 누른 것은 범하 대사였던 이계철의 이마가 벗겨져 전두환인 줄 착각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돌기도 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